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캠퍼스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체험 안내를 도와드릴 임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석탄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로 아래를 보시면 이곳에서 사용하는 연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맨 아래쪽을 보시면 아역청탄이라는 연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역청탄은 발열량이 kg당 4,600에서 6,400kcal의 저연료탄으로 발화성과 연소성은 좋으나 수분 함량이 높아서 주로 이 역청탄의 보조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이시는 역청탄은 발열량이 kg당 6,400에서 8,000kcal로 화력이 좋고 효율이 높아서 보조연료 없이도 단독으로 연소가 가능합니다. 저희 당진발전본부에서는 이 역청탄과 아역청탄을 6대4 비율로 혼소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버섯 배지 펠릿이라는 위로 보시면 버섯 배지 펠릿이라는 연료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버섯 배지 펠릿의 경우에는 버섯을 재배한 후에 배지와 톱밥을 섞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인데 2019년에 한국 동서발전에서 최초로 연소 시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버섯 배지 펠릿의 경우에는 톤당 1.4톤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배연타랑 석고와 플라이 애쉬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둘은 연료는 아니지만 전기가 생산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들로서 이 배연타랑 석고의 경우에는 석고보드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플라이 애쉬는 시멘트 모나제의 부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별도의 자막이나 나레이션 없이 오직 페이퍼 영상으로만 주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생산이 기반이 되었던 석탄 화력의 초기부터 오늘날 에너지 전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동서발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미래 영상만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발전본부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농경사회부터 기계화와 4차 산업혁명까지 화석연료는 늘 우리의 삶과 함께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어요. 당진발전본부도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춰 연료부터 대기 배출 물질까지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버섯, 배지 등 친환경 연료를 확대하고 환경 설비를 운영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며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미래 에너지에 투자해 친환경 역량을 키워가고 있어요. 나아가 한국 동서발전은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어 수소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 포집 기술,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을 개발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과거 영상도 그럼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빛을 이어주는 전기. 과거 우리나라 에너지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1960년대 한국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에너지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었죠. 극심한 전력난을 겪던 우리나라는 1961년 한국전력의 창립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대규모 전력 공급 설비를 빠르게 건설했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최고의 전기 보급률을 자랑하며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민 누구나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값싸게 제공해왔답니다. 50년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대한민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 그 뒤에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고품질의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의 노력이 가까이 오셔도 괜찮으세요? 네, 이곳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원리와 깨끗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당진발전본부에서는 어떠한 설비들이 구축되어 있는지 앞쪽에 큐브를 움직이는 체험을 통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6개의 큐브가 놓여져 있고요. 큐브 앞에는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1번 큐브부터 차례대로 움직여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큐브 한번 여기 박스 위로 옮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석탄을 가득 실은 석탄 운반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탄 운반선이 도착을 하면 석탄을 하역해주는 연속식 하역기와 또 밀폐형 컨베이어 설비를 이용해서 석탄을 옥내형 저탄장으로 옮겨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탄은 귀여운 캐릭터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석탄은 호주,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배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당진발전본부에서는 이러한 석탄 운반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하역부두가 총 3곳이 있고 각 부두마다 석탄을 하역해주는 연속식 하역기가 2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옥내 전탄장에 저장이 되어 있던 석탄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미국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이송 과정이 밀폐형 컨베이어 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탄이 중간에 바람에 날리거나 또 바다로 떨어지는 일을 최소화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설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탄은 급탄기를 지나서 미국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미국기 보시면 혹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으신가요?
미세하게 분쇄하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 커다란 믹서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석탄을 아주 고운, 밀가루보다도 더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 미분기를 통과한 석탄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다음 두 번째인 보일러 탭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분기에서 곱게 갈린 이 석탄들은 보일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또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석탄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서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고온 고압의 증기의 온도는 무려 약 60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증기의 압력은 255kg/제곱센티미터로 엄지손톱만한 넓이에 성인 4명의 몸무게가 가해지는 힘과 같다고 합니다. 네, 이 고온 고압의 증기는 또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세 번째 증기 터빈 큐브를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온 고압의 증기는 터빈이라는 기계를 1분에 3,600번 회전시키게 되는데요. 이 터빈은 선풍기 말개 모양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빈 쪽 끝단에는 발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들어진 전기는 또 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압기를 거쳐서 전압을 올려준 상태로 변전시설을 거쳐 송전탑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전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이제 석탄을 연소시켜서 전기를 발생하게 되면 또 석탄재와 배기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 저희 당진발전본부의 환경설비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이 탈진설비 큐브를 한번 움직여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석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이 배기가스 안에는 질소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등이 뒤엉켜 있게 됩니다. 이 탈진설비는 그 중에서도 이 질소산화물을 제거해주는 설비인데요. 이 질소산화물을 암모니아와 화학반응시키면 이렇게 저희 몸에 무해한 물과 질소로 환원이 되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기 집진 장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전기 집진 장치에서는 우리 입구 쪽에서 보셨던 플라이 애쉬 기억하시나요? 네, 플라이 애쉬를 배출해 주는데요. 이 음전하를 띈 먼지가 양전하를 띈 집진 시설에 달라붙는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플라이 애쉬를 배출해서 시멘트 혼합재의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설비인 타랑 설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타랑 설비에서는 석탄 연소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제거해주는 설비인데요. 이 황산화물을 석회석 슬러리와 화학반을 시켜서 타랑 석고로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환경설비 3단계를 거쳐서 법적 규제치보다 이하로 제거된 깨끗해진 배기가스가 높은 온도의 수증기와 함께 연도를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데 연도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 써있나요? 네, 무려 204m로 이렇게 높은 연도를 통해서 빠져나감으로써 주변의 환경에 대한 영향 또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얀색 분홍색이 보이실까요? 근데 와, 오 탔다. 와. 자이로스. 와. 안 들려, 안 들려. 이 VR을 쓰고 직접 탄이 되어서 그리고 화로 안에 들어갔다가 그리고서 이제 화로 안에서 전기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전기가 실제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과정을 약 한 2분간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체 기술로 구현된 2050년의 생태환경 미래의 모습입니다. 친환경 발전 기술로 지켜낸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노력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멈췄고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그 중심에서
당진발전본부는 탄소 중립 장치인 탄소 포집 장치 개발에 성공하여 지구 온난화에 앞서는 물, 전 세계 곳곳 바다 위에 해상 탄소 포집 장치를 성공적으로 설치하는데 지역에 접근 중이다. 수리를 하기 위해 날씨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 여기는 본부. 해상 태풍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동북쪽 603 접근을 허락한다. 저희 이동하셔서 이제 발전소 투어 하실 건데요. 화장실 들렀다 가서 걸어서 가나요? 아니요, 버스 타고 가셔야 돼요. 네. 버스로 탑승하실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험을 하고 아무래도 그 충남이 현재 석탄 발전으로는 아마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전이랑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인류세 연구센터 관계 학생들과 뭐 연구 조교, 연구자들은 좀 어떤 거를 또 구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고 연구 주제로도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일부러 많이 가두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같은 영상을 봐도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정말 저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런 미래는 정말 뭐 기술주의적인 그런 해결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마다 얻는 인사이트나 궁금증이 다를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시고 그리고 자세히 또 볼 수 없는 버스 안에서만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소음도 좀 느끼셔야지 되고 또 악취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코로 경험도 해야지 되고 때로는 눈꺼풀이 이렇게 좀 매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몸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어가 돼야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좀 적게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신데 혹시 뭐 저의 말보다는 혹시 오늘 여기 당진을 방문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중심으로 많이 질의하시고 그러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는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와서 이렇게 몇 번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감시센터를 요 시스템 되는 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식적인 이름이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예요. 그리고 저 하나 사진 좀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 좀 하나 찍어서 이게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참석자 명단 적고 그러듯이 저희도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로 다 조금씩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오신 방문자, 인원수 이런 부분들도 보고사항이 돼야 돼서 한 장 잘 찍어주셨다가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인 칭이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예요. 근데 이름이 조금 당진발전본부는 어딘지 명확하게 바로 아실 것 같고 민간환경감시센터 하니까 조금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죠. 환경감시센터도 좀 바로 이해가 오는데 민간이 왜 들어갔을까요? 민간.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게 원래는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일본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5군데, 폐기장까지 5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전은 아주 일찍부터 이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원전은 일단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사선이나 방사능 물질 같은 것들이 발전소 안에서 이제 배출이 되면 내부뿐만 아니라 그 담장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봤더니 이런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있어서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분석기기를 가지고 방사선이나 방사능 같은 거를 동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맞는지 분석 결과가 맞는지 같은 것들을 상호 검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빨리빨리 알려줬을 때 오히려 원전을 가동하는 데서 투명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어떤 장점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희가 시작했던 시점이 2018년이니까요. 3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민간환경감시센터. 그래서 민간을 왜 넣냐?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사도 좀 잘 믿지 못하겠고 행정도 좀 잘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불신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어디가 가장 공정하게 이런 팩트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민간 전문가, 그것도 좀 가능하면 NGO 활동을 경험했던 그런 민간 전문가를 이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선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원전 같은 경우 30년 전부터 했었고, 근데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는 원전처럼 그렇게 무섭지는 않고, 원전이야말로 한번 진짜 순간의 실수로 폭발이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잘 아시는 대로 한 20-30km 반경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잖아요. 워낙 큰 재앙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한 번 났다 하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식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위험성 같은 것들을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들도 많이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뭐 담배들 다 많이 좋아하시는데, 담배가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흡연을 했지만 한 200여 년 정도의 그 검증이나 연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밝혀져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관계된 부분들도 정말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보더라도 이 초미세먼지라는 거는 거의 없었고, 그냥 그 미세먼지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그냥 그 마당에서 아니면 도로변에서 흩날리는 이런 연소되지 않은 가스성 물질이 아닌 입자성 물질의 이런 미세먼지만 있었지, 이 연소돼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아마 이번 윤 대통령이 당선되신 대통령 선거 이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던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공약을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영향 부분이 2등이나 3등 정도를 차지했어요.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약을 국민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좀 늦게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당진발전본부도 굉장히 많은 그 조사와 분석 같은 거를 많이 해요. 특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꾸로는 안 가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는 단 한 군데도 이 민간환경
감시센터 같은 이런 민간 감시기구 같은 게 없었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또 국민들이 특히나 여기 제 자료 중에 있는데 이 충남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규모가 여기 잠시 나오는 대로 당진화력, 태연화력, 고련화력, 신서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엄청난 2,000메가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2,000메가 정도 되는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나 초미세먼지가 인근 지역 가까이만 영향을 주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시임할 때는 28%까지 이 충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나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우리 동네에 경기도나 인천 같은 데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없거나 작으면 자기들은 그 인근에 사시는 대부분의 많은 수도권 주민들은 건강에 큰 위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단순하게 충청남도만의 문제나 아니면 이 충청남도를 둘러싸고 있는 대전이나 세종만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국회에서도 좀 적절한 기금과 적절한 인원 배치를 통해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그래도 민간환경 감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그래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감지되지 않고 있는 뭐 소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악취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제가 하얀 우리 저희 보고서에 이게 이제 주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하는 그 발전소와 동시에 같이 하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에 관계된 그 조사나 분석 그런 결과 보고서를 담은 것입니다.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렸으면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광고를 안 하네요. 여기 보시는 대로 초미세먼지로 연간 최대 1,900명 정도가 조기 사망을 한다라는 이 그린피스하고 환경부하고 이제 동시에 같이 조사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도 나오면서 이 초미세먼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설치가 됐고 우리나라에 큰 석탄화력 발전소가 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이제 당진시가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배경에는 이 당진 발전본부 바로 옆에 또다시 한 1,100알짜리 정도의 민간 기업 그때는 그 동부그룹이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SK가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 민간 기업이 지금 있는 것도 크고 많은데 피해가 큰데 그 바로 옆에 담장 옆에 또 민간 기업이 또 추가로 한다라는 증서를 신규로 건설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충남 차원 그리고 수도권 아까 주민들이 아시게 되면서 8년 동안 반대 운동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이런 전력 산업 역사에선 처음으로 장기 전력 계획에 수급해서 8년 동안 추진됐던 사업이 장관님의 산업부 장관의 도장 하나만 뻥 찍히면 바로 공사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그 8년 동안의 그런 아주 기나긴 그리고 또 거친 이런 반대 운동의 영역으로 철회가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이제 우리 당진 쪽에서 제일 먼저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당진시가 시범사업 2년 거치고 2년 시범사업 이후 평가를 통해서 현재 본사업으로 해서 쭉 감시센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무엇인지 또 화력발전소에는 또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생기게 됐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가
짧게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발전소의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 요원이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문제, 오늘 보시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진 화력 옥내 저탄장 사업자, 아까 옥내 그 저기 저탄장 안에다가 탄가루를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저기서는 쉼 없이 이제 화재가 납니다. 왜냐하면 석탄이 상당히 뜨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놓으면 자체적으로 발화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 옛날에 가보면 모기 불 쫓는 그런 불처럼 이 석탄이 자연적으로 발화를 해가지고 아주 매캐한 냄새와 함께 이 주변 환경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심할 때는 제가 처음에 여기 민간환경학사인데 18년에 왔는데 3개월 동안 지속되는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산화탄소니까요. 예전에 연탄가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은 가스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집중적으로 그 주변 지역에 나오게 되면서 단순하게 화재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악취와 그리고 좀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쓰러지기도 하시고 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성전선로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그 전국에 퍼져 있는 이제 국민들 또 지방 생산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성전선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던 거는 76만 5천 볼트짜리도 우리나라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큰 전기를 보내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6만 5천 볼트가 가장 크고 빠른 고속도로고 그 밑에 급이 3, 4, 5, 또 그 밑에 급이 1, 5, 4 그리고 그 밑에가 우리들이 많이 보는 전봇대인 33,000 볼트짜리 또 22,000 볼트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급이 있는데 이 송전선로가 우리 그 충남 지역에 있는 시군이 1, 2, 3등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요. 또 저 송전선로가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 발전소가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 게 없어질 때까지는 저게 철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송전선로가 설치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 토지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일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송전선로 주변에 형광등을 갖고 가면 이렇게 막 불이 나올 정도로 하여튼 우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뭔가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금까지는 전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것들만 중심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밤에 이제 저희들이 야간 감시나 측정할 때 이게 저 송전선로 밑으로 가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추펴추펴 쓰는 것 같은 남자분들 전방에 순찰 들고 그럴 때 무서운 거 보면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참 기분 나쁜 이런 것들이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한 560개의 철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전기장, 자기장을 비롯한 이런 발암물질에 관계된 거 그리고 이유 없이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 이렇게 가보면 그냥 몸서리 쳐지는 이 과학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통계를 다 해보진 않았지만 요 교로 2리가 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마을에서 저 송전탑이 있는 위치하고 투병 중이신 분, 사망 중이신 분 자체적인 조사를 해서 학술적으로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송전탑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발전소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참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암 환자가 다른 마을하고 비교해서 많다라고 스스로 조사도 해서 이렇게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송전선로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게 하여튼 그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로
국가에서 송주법을 개선을 했는데 밀양 사태 이후로 건설되는 송전탑법은 지금 보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로 밑에도 보상을 하고 있고 선로 밑에 있는 집도 보상을 하는데 밀양 이전 했던 거는 보상을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재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송전탑을 밀양 송전탑 사태 이전에 만들어진 송전탑이나 그 밑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좀 큰 문제인데 좀 심화된 거라서 제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배수라고 아까 뜨거운 물, 바닷물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을 돌리는 증기를 식혀주는 이 바닷물을 사용을 하겠는데, 예 맞아요. 그 바닷물 사용하는 거 이상 없는 팩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들어오는 위치와 그 다음에 뜨거운 그 증기를 식혀주고 난 배수구의 온도 차가 평균적으로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4에서 7도 정도가 차이가 나면서 이 뜨거운 우리가 그 코로나 때 1도가 높으면 하여튼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고 출입을 하지 안 되고 바닷물도 1도씨가 높았을 때는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4도에서 7도 정도 높은 그 뜨거운 바닷물이 지금 직접적으로 아까 호수력 발전소 밑으로 해서 이쪽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이가 이제 우리 당진에 있는 이제 난지도가 있는데 난지도 앞에 가보면 이렇게 그 바지락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예전에는 정말 너무 많이 했었는데 전부 다 폐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 발전소에서 이 뜨거운 물 때문에 어업에 피해된 것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보상을 해줘요. 근데 그 보상이 탐탁치도 않은 거고 적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발전소 안에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온실가스 배출량 혹시 오늘 투어나 교육 중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탄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잠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감 시설 이런 예.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기 한국 동서발전위가 현재 작년에 왜냐하면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 뒤에 통계가 잡혔기 때문에 22년 건데 동서발전이 6등이고요. 그 1위가 이제 포스코가 제일 많이 배출하고 다 전부 다 석탄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우리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 이렇게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배출하는 것보다는 저 앞에 있는 한 10개 정도만 사실은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뭔가 좀 적절한 처방을 하면 사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그 4D 영상을 볼 때 여기가 탄소 포집 장치 이것도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만드셨을까요? 2048년 안에 지금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이 한국 동서발전이나 우리나라 한전 회사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현재까지 로드맵은 지금 24년이죠.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석탄화력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현실적으로 포집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효과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물론 R&D 사업으로 연구 과제를 남겨놓긴 했지만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30년이 되면 폐쇄하는 걸 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폐쇄가 돼서 충남만 하더라도 보령이 2기가 지금 폐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태안도 지금 2기가 폐쇄 중이고 우리 당진 발전본부 같은 경우도 여기 당진에 있는 본부도 29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1, 2호기, 3, 4호기, 5, 6호기까지 폐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탄소 포집 장치, 탄소 포집 기술을 카이스트 우리 학생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진짜 연구해서 개발을 했다면 정말 그거는 획기적인 기술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그게 뭐 때문에 힘든 건지 또 얼마나 힘든 건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안타깝기도 하죠. 지금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시설을 이 온실가스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 이상기후 같은 것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더 써도 되는 이런 석탄 발전 기기를 인위적으로 그 목숨을 조절한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물론 뭐 저는 그 민간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중간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온실가스를 잡을 수 있는 포지 기술이 있다면은 그거는 지금 어떤 기술보다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굴뚝을 통해서 굴뚝의 절반은 대기오염물질, 절반은 온실가스가 그야말로 펑펑 나와서 지구 대기 중에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부분 같은 것들이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있다. 제가 여기 2018년부터 와가지고 그동안 이 발전소 주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 피해 같은 것들 사진으로 담은 건데요. 이게 아까 이 석탄이 이제 가루가 잘 안 날린다. 옥내에다 보관하고 밀폐형 컨베이터로 가고, 밀폐형 또 이게 뭐로 이송을 하고 뭐, 그래서 근데 정말 그 부지기수로 많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예전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어렸을 때는 흙가루도 막 먹고 살고 그랬었는데, 또 탄가루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유해한 것도 없더라 했는데, 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있었고요.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매일 일일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런 나무 잎사귀 같은 데라든지 이런 차량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같은데 엊그제처럼 비가 좀 오거나 안개가 많이 쌓인 날 같은 경우는 이 발전소 주변이 전부 다 이런 상황으로 된다라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을까 싶어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너무 순박하고 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감내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온 게 이런 실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변에 모니터링 과정에서 많이 확인된 것들인데요. 저렇게 이제 탄가루가 날려서 일단 이런 옷 같은 거 건조하기도 너무 힘들고, 채소 같은 거 먹는 것도 사실 너무 좀 찝찝하죠.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가? 예, 주변에 곳곳에 이게 이제 배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계속 전수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잘 닦는다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이런 문제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하역하는 저런 부두 같은데 저희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홍보 중에 8ms가 되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전에는 8ms가 되든 10ms가 되든 태풍이 지나가도 그냥 저런 하역 작업 같은 걸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8ms만 되면 기계가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요게 바로 아까 그 석탄이 타고 남은 재가 묻혀있는 회처리장. 근데 이게 바람이 불면 또 날씨가 오늘처럼 뜨거우면 저게 다 마릅니다. 하얗게 말라가면서 바람이 불면 해오리 바람처럼 딱 해서 이 마을과 이 앞에 있는 들판 같은 데를 온통 다 해치고 다니죠.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해보면, 저도 석탄재라서 특별하게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게 없고, 하여튼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저게 참 괜찮은 건지, 이런 의구심 같은 것들은 계속 증폭이 돼서, 이게 이런 거죠. 지금 해처리장에 강풍이 불고 해오리 바람이 부니까 탄재가 막 날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석탄화력발전소가 태안도 있고 보령도 있고 당진도 있는데, 특히 저희 이 당진 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는 이 당진이 이 당진 발전본부뿐만 아니라 정말 각양각색의 발전소가 우리 당진에 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있고요, LNG 발전소도 있고요, 부생가스 발전소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에너지에 대한 그거가 큰, 밀집도가 큰 그런 지역이라는 거. 이게 현대제철 부생가스 발전소, 송물 국가산단에 있는 집단에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당진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참 이 발전소 때문에 각양각색의 발전소 엄청나게 많은 그 갈등과 대응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보면 당진시가 그 2등으로 나와 있지. 22년 당진시가 22년 2만 톤 정도. 근데 이게 그 22년부터 2등으로 내려간 거지. 2015년부터 21년까지는 당진시가 계속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1등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1등이 뭐 무슨 의미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그 개발도, 어떤 뭐 인구 증가도 다 건강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렇게 많은 그 대기오염 물질이 주로 이제 발전소와 또 다른 형태의 발전소,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고루 제철소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게 되면서 당진이 상당히 그 많은 악영향을 좀 받게 되죠. 온실가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전소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태양화력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6,040메가인데 태양화력이 조금 더 크니까 몇십 메가 정도 더 커서 이제 나타나는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렇게 많다 보니까 충남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주 월등하죠. 월등하게 1등이죠. 그래서 충남 차원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것들도 많은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진 같은 데가 그동안 다양한 발전소, 그리고 이런 현대제철 같은 제철소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이 계속적으로 1등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등이고 폐기물 배출량과 이동량 같은 것들이 1등이고, 그러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뭐 자살률, 뭐 빈곤율, 노인 빈곤율, 하여튼 이러저런 사회 전체적인 그 문제가 저런 거와 덩달아서 연계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그 선거 때부터 당진을 좀 새로운 도시로 만들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2차 산업 중심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잘 전환을 해서 새로운 그 도시를 만들자. 그게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탄소 중립을 선도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옆에 새롭게 그 건설하려고 했던 석탄화력 발전소 1000메가짜리,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석탄화력 발전소를 철회시키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큰 태양광으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런 데 같은 데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유속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역사에서 그래서 당진 애들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당진 발전소 보시고 이 에코파워 규모가 10메가를 넘진 않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는 초석을 다졌던 그런 지역이고 그런 장소구나라고 해서 많이 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하고 ESS 설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가장 문제점을 적게 해서 낮에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한 다음에 저녁 때까지 ESS 저장을 했다가 밤에 비싸게 이제 에너지를 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대응과, 그래서 이거를 백서로 만드는 게 검은 하늘에서 만난 희망여정 해가지고 당진 SK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해서 굉장히 서울대 박사 논문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정말로 당진시가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여기 국가 미세먼지 센터 같은 그 안기문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당진에 직접 오셔가지고 타운홀 미팅 어떻게 하면 당진을 대기오염물질 1등의 도시, 그다음 온실가스 배출 1등의 도시에서 새로운 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를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발전소도 많이 이제 동조를 하긴 하고 또 당진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 NGO 같은 데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빨리빨리 조기 폐쇄를 해서 좀 새로운 도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탄소 포지 기술은 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현재 우리 인류가 저 탄소 포지 기술만 있으면 이 그 화석 에너지가 가져다준 아는 진짜 복된 200년 가장 행복하게 우리 인류가 살았던 200년을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없다라면은 지금 있는 화석 에너지 뭐 에너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송 수단 모든 전체적인 이런 삶의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바꾸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그 연구자 분들께서 오시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과제일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이 다른 그 지역보다 이런 저희 석탄화력 발전소 민간환경 감시센터나 또 당진시 에너지센터 같은 걸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 화석 에너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당진에 그래서 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전소는 뭐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홍보 요원한테 설명을 부탁을 하면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들을 수 있는데 당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스토리가 이런 거이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도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빨리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우리 SDK 김성광 학생입니다.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기후위기 인식조사가 있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중앙 장치가 없거나 혹은 그게 좀 부족한 경우에는 석탄발전소 폐출해달라라는 권고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36년까지 한 28기 정도가 단기적으로 폐쇄될 계획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SMR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SMR에서 다들 들어보고 그게 들어서는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SMR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왜 이게 단계적으로 퇴출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낮은 이유 무엇 때문인지 좀 뭐 때문일까요? 어쨌든 우리 제가 만나는 분들은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분과 저 진단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발전소가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진 발전본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년부터 단계적으로 1호기부터 해서 지금 조기 폐쇄되는 일정이 6호기까지 다 잡혀있고요. 국가계획으로 잡혀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 그 발전소 있던 발전소가 없어지면 거기다 뭐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공론화도 해가는데 여기 발전본부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이 좀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될 때까지 잠시 시설을 보관하려고 하는 게 내부 방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단단히 국가가 아니라 연구 학자, 서울대 무슨 교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SMR 부분을 구체적으로 당진 발전 부분 1,4호기 자리에 그 터에다가 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것들을 충청남도 와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하셨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 차원의 NGO나 당진 차원의 NGO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또 반대를 홍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홍보하는 이런 언론 보도 같은 걸 많이 하고, 지난번 선거 때도 모든 후보자한테 SMR 그 당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서 선거에 참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쪽 분들은 SMR도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전, 충남 그리고 세종시 여기가 비인지한다라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그리고 인지한다라는 비율이 3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인지한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좀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도 이 석탄화력 발전소 일단 폐쇄 부분은 이 인근 지역 5km 반경에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탄화력 발전소 한 개 없어질 때마다 이 마을 석탄화력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면서 그 생산된 양에 비례해서 마을에 지원해주던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부분을 인지하기 때문에 5km 반경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인식할 수가 있고, 근데 5km 반경 너머에 사시는 분들은 발전소가 처음 들어올 때 해당되는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는 거의 발전소가 이렇게 발전소가 연관된 고민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쟤네가 29년에 없어지든 30년에 없어지든. 그래서 아마 그 통계가 30% 정도는 5km 반경 이내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발전소로부터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금과 아니면 협약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인지를 하실 것 같고, 그런 게 없는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인지를 못 하시는 그런 통계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이어서 질문 한 2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당진이랑 보령은 또 수소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도 있어서 왜 이렇게 수소를 SMR도 뭐 약간 동의가 좀 시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수소의 경우에도 사실 아주 안정되게 수용된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도 당진이랑 보령은 수소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그거 관련해서 또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은지, 이게 조금 하나가 좀 궁금하고요. 그거 먼저 얘기할게요. 예고를 할 수가 없어서. 잘 아시는 대로 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확보하거나 뭐 운송수단이나 여러 가지 이걸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NGO 같은 데나 아니면 기후학자들이 얘기하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그 부분이 가장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대안이긴 한데, 뭔가 그 증검다리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로 그 문제점을 100%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환경단체에서는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수소 부분, 수소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지만, 지금 충청남도에 있는 그 도지사나 또 발전소가 있는 해당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당진만 하더라도 또 보령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LNG 기지 같은 것들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보령도 또 하나의 기지 같은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LNG 기지에서 수소를 좀 뽑아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일단 석탄화력 발전소는 안 돼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명확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로 100% 다 할 거냐, 아니 그거를 우선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소 부분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치권에서는 수소 중심으로 먼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환경단체나 NGO 쪽에서는 재생 에너지 쪽에 비중을 더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유 발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하나는 회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석탄 발전의 환경 영향을 이야기하면서 회처리장의 경우도 그냥 지속적으로 그 회가 쌓이는 구조잖아요. 약간 매립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나 토양 영향이라거나 이런 것들 감시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슈가 있는지. 네. 그 회처리 잠시 이제 그 석탄재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까 홍보 요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0개의 탄을 수입을 해다가 저걸 과정을 거쳐서 태우게 되면은 거의 9개는 완전히 이제 안전히 타는 거죠. 재도 없는 거죠. 근데 1개가 이제 재가 남게 되는데 1개 중에서 한 70~80% 정도는 지금 전기집신기가 잡아내가지고 프라이햇이라고 하는 그 원료가 돼서 아까 100% 재활용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는 게 버튼 애쉬라고 해서 한 20%나 3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하여튼 20%를 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친구들을 예전에는 전부 다 여기 1해처리장과 2해처리장이라 계속 바닷속 테두리를 만들어서 광조제를 추가로 만들어서 물속 바닷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매립이 되면 그에다 훅을 덮어가지고 이제 그 의 공간에 태양광도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긴 있는데 하여튼 성분 조사를 저희들이 발전소도 분기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 석탄재 안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총 한 24가지 정도 저희들도 같이 이제 동시에 분석을 해봤는데 하여튼 그 검출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출되는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100% 또 다 순수한 무기질이었었고 그래서 그 자리는 아주 정확한 자리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석탄재를 날리지 않게끔 이 물에다가 가둬놓거든요. 그럼 혹시 그 석탄재가 그 가둬두고 있는 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해서 그 물에 대한 성분 조사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 유해한 부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발전소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그 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시료를 같이 채취를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 따로 발전소가 분석하는 거 따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해보는데 유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뭐 하여튼 석탄재든지 바닷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지하수처럼 유출되는 게 있다라고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지하수 부분도 지금 이제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지하수 주변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좀 식물이 많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양 부분도 이제 같이 현재 조사를 해서 그건 올해 정도 조사를 마치면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촘촘하게 나름대로 이제 발전소와 저희 감시센터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제가 또 팩트를 말씀드리면 발전소가 그래도 공기업이어서 그런지 거짓을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거짓을 말하진 않는데 조금 너무 과거부터 주민들의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 팩트를 얘기해도 믿어주시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저희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나름대로 위임이라면 저희가 같이 조사해서 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주민들이 믿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신뢰가 좀 좋아지시고 이게 아닌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질문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만 해주셔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첫 번째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특정 풍속 이상일 때는 네. 더 이상 납품을
이상 못하게 하는 그 시도를 이제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제안을 하셔서 거기 발전소를 받아들이셔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발전소를 좀 설득하시기 위해서 뭐 해외 사례 같은 걸 좀 사용을 하셨었는지 아니면 좀 다른 조사를 어떤 과정을 하셔서 좀 설득을 하셨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약간 그때 그런 것처럼 현재 또 발전 과정에서 좀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새롭게 좀 발전소에 제안을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환경감시센터만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었고요. 이 발전소가 처음 공사를 시작한 건 2000년 첫 번째 1호기가 가동된 건 2001년, 2000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의 초대 사무국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 고향이어서 제가 잠시 지역 언론 좀 만들려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발전소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데를 좀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자 가봤더니 일본 같은 데 갔더니 정말 우리들 오늘 보신 저런 설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일본에 있는 설비였었고 이 당진환경 발전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는 삼천포 발전소, 그 다음에 하동은 비슷하게 됐고 여기 보령환경 발전소인데요. 거기 같은 데는 이런 옥내저탄난도 하나도 없었고 타람 설비, 탈질 설비, 전기집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연속식 하역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서 대만에 가니까 저 옥내 전탄장이 있어서 탄가를 안 나게 하는 게 포모사에 있더라. 또 일본에 어느 그 발전소 가니까 이 석탄을 옛날에는 포크레인 같은 걸로 퍼서 이렇게 석탄에 얼마나 많이 날렸겠어요. 제가 이 당진환경 발전소가 첫 공사를 했을 때 보령하고 삼천포를 갔는데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 발에 밟고 여기가 그냥 탄갈과 그냥 바닥이 뜯어기 그게 우리나라의 석탄환경 발전소 현실이었었어요. 보령환경 발전소도. 근데 어떻게 보면 당진환경 발전소에서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상당히 당진인지 NGO 역량이라든지 이 공동체 역량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힘들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환경협정이라는 게 일본이 이끌어내는 거를 저희가 배우고 와가지고 환경협정을 맺을 때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연속식 하역기를 할 때는 이제 그래서 환경협정에 구체적으로 8m 이상이 되면 안 되게 작동이 안 되게 일본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설비가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연속식 하역기 같은 것도 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밀폐형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영웅 화력이 더 먼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영웅 화력이 가보니까 이게 밀폐형 밀폐형 이송기가 있어. 우리도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진발전본부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지금은 여러 가지 장점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설비를 보강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도 계속 아까 공사 장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옥내 전탄장 두 번째 만드느라고 지금 저렇게 공사가 많은 거고, 또 하나는 29년, 30년에 제가 폐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45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24년이니까 기회가 없고 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저거를 전기집층기를 한 단씩 다 다시 됐어요. 왜냐면 대교용물질 1등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당진환경 발전소가 대교용물질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딱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딱 제안해서 한 거는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NGO 환경단체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쭉 전체적인 흐름들이 계속 석탄환경 발전소의 여러 가지 환경 설비나 이런 것들을 환경 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생기면서 했던 것들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혹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발표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금현아이고요. 여기는
나눠주신 책자가 되게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2페이지에 그 기구 구성 되게 그 세부적으로 써주신 게 인상 깊었는데 그 감시위원회랑 운영위원회랑 감시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 좀 그 구성이 궁금해요. 네. 인력 구성에 대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환경 감시센터의 재원은 아까 어디서 중앙정부인 산업부에서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민간환경 감시 기구가 있는 아까 원전 5개, 석탄화발전소 당진 하나, 이렇게 6개에는 어떻게 운영해라라는 운영 지침이라는 거를 30년 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거에 준용을 해서 저희는 구성하게 됐는데, 첫 번째 감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의원님, 그 다음에 인근지역 대표분들, 그 다음에 환경단체 NGO, 그 다음에 전문가 교수님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와 NGO와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다 골고루 해가지고 많을 때는 분기에 한번, 적을 때는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쭉 활동했던 거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발전소에 대해서 견학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이런 거는 몇 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를 분석하고 뭐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감시센터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렇게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감시센터 운영위원회는 일종의 민간환경 감시센터의 감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여기 발전소 중간 간부도 한 분 들어오시고, 시청의 중간 담당 간부도 한 분 그 감시센터 운영위에 들어오시고, 인근지역 주민 대표도 3분이나 들어오시고, 환경단체, 그리고 교수님,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감시센터가 하는 일들을 일일이 다 보고 받으시고,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산 같은 거 집행하는 거,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은, 아니면 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입안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이제 감시센터 운영위가 되겠고요. 저처럼 민간환경 감시센터는 3명이 일하는데 많지 않아요. 센터장, 분석원, 행정원 이렇게 3명이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일들을 매일 출근해서 매일 하시는 거고, 감시센터 운영에는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모여서 보고 들으시고 제안하고 평가해 주시고 좀 개선, 감시위는 그보다 더 큰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민정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투어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표해서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질문은 저희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예상 수명이 설계 수명이 다하면 이제 나머지 1에서 4호기까지는 에너지 발전소로의 이제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더 적극적인 방향의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수소에너지나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LNG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계들이 명확한데 왜 LNG로의 전환이 예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대로 정부는 수소에너지 쪽을 추진하려고 노력한다고 했고, 시민단체는 재생에너지 쪽을 이제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거를 답변을 드리면요. 여기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이제 설계 수명이 30년이 되는 해가 29년, 30년, 31, 32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1, 4호기, 4호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단은 수명만 하여튼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거를 멈추는 것이고, 그럼 1호기를 대신해서 1호기 자리에다 LNG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1호기 용량 많은 것들을 딴 지역에다가 LNG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는 1호기가 그대로 서 있는 거죠. 1, 2, 3, 4, 5, 6은 다 서 있는데 1호기 용량만큼 수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여수에 가서 LNG로 대체된다든지
얘는 또 울산에 가서 대체가 되고, 얘는 또 일산으로 가고, 얘는 또 안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갖고 이렇게 해서 동서발전에 다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여수나 울산이나 또 일산이나 뭐 안양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쪽에서 이제 폐쇄되는 발전기가 있으면 그쪽에다 새로 짓고, 근데 이제 여기 당진 발전부 거는 일단은 부수진 않겠다는 거예요. 내부 방침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LNG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암모니아 같은 거 혼소해가지고 하는 뭐 기술도 지금 하여튼 20% 혼소까지는 실용화가 되고 있어서 석탄을 떼면서 암모니아를 같이 혼소를 했을 때 그러면 온실가스가 이제 20%가 했던 20%는 얼마 정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모색을 해보는 것 같고, 혹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탄소 포집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발됐다. 그러면 얘네들 다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불 쪽에다가 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왜 NGO나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정치권이나 특히 이제 과학자들은 수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수소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개질 수소하고 그린 수소가 있는데, 개질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 거의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부분이나 똑같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해당되는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나 이게 당진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대규모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이런 석탄화력 발전소랑 똑같은 원리 같은 거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이런 방식에 익숙해진 방식인 것 같고, 좋은 수소, 깨끗한 수소, 안전한 수소가 아니라 일단 수소라는 부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 세계관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도지사한테 만들고 환경단체는 일단은 조금 힘들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화석에너지에서 안전하게 탈피를 하고, 수소 같은 경우도 그린 수소로 하는 게 아니라면 우선은 검토는 하되 연구는 하되 중심적인 부분으로는 들 수 없다라는 거는 환경단체나 NGO 쪽의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 시간이 너무 오래요. 저희가 4시 반에. 그럼 현빈이 하고 내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저도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공부하고 있는 박현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당진 발전소 인근 마을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기 민간 감시 기구에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니터링과 조사도 하시는데, 여기 발전소에 근무하는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건강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조사들이 있었나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전소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의 복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나 검진이나 이런 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밖에 계신 분들은 언제부터 조사를 좀 했냐면 진짜 정확히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석탄화력 발전소가 자꾸만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이나 주민의 건강 영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예전부터 많은 세금을 냈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낸 게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서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들은 그 킬로와트 시당 얼마씩을
그 해당되는 광역도와 해당되는 시에다가 납부를 했었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거에 비례해서. 그게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자원시설세로 들어온 거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거둬들인 목적이 바뀐 이제 집행을 해서 특별회계를 편성을 해가지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조사를 5년간 연차해서 뭐 충남연구원, 순천향대, 뭐 당구대 전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뭐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발병률이 높았다. 특히 몸속에서 소변과 피 속에서 비소가 많이 검출이 된다. 요거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더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그 지역자원시설세가 없었으면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사 작업을 못했을 텐데 그나마 그런 재원이라도 생겨나서 5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비교군하고 우리 충남군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4군데나 발전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단 결론은 병이 생길 수 있는 유병률, 발병률 같은 것들이 너무 높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 거고요. 확실하게 차이가 났던 거는 비소가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 분들의 특히 어르신들한테서 혈액하고 소변에서 비소가 검출된 부분이 그래서 발칵 뒤집힐 뻔했죠. 그래서 이거를 충청남도가 극비로 해서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진정된 상태긴 한데 내부 연구자들은 많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고 저희도 그 얘기 듣고 많이 걱정을 했죠. 또 그거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면서 저희 센터를 오신 어르신들이 많았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여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여기 한 8년 정도 뭐 시내에 살려나 여기에 사나 뭐 똑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기관지 같은 데라든지 눈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저희가 여기를 출근할 때 그 저기 아까 에코파워 그 1000메가짜리 추가적으로 하는 거 반대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김선 선생 여기 와서 5년만 지나면 봐봐라 얼굴 색깔도 달라질 거고 이게 얘기도 진짜 이게 맞는 게 근데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여튼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는 피부적으로 느끼겠어요. 번아웃이 올 정도는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장시간 발표해 주시고 그 질의응답 상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질문하자면 뭐 오래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는 여쭐게요. 충남에 이제 5개, 4개인가요? 크게 4개죠. 네. 당진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가 다른 곳에 태안이나 고려이나 서천에 있는 것보다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뭔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서로 배우고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명확하게 당진이 3개가 내놓을 정도로 가장 진화된 발전소가 맞습니다. 그 원인은 발전소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당진에 정말로 그 어느 지역보다 튼튼한 이런 NGO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역량뿐만 아니라 이런 언론 같은 거, 지역 언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2등이나 3등 발행해서 실세요. 그리고 정말 내용이 충실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아마 이 당진이 저도 당진이 고향인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 고향이 너무 급격하게 훼손이 되고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고향을 좀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보다 좀 빨리 저보다 좀 늦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와서 그분들이 잘 공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예를 들어서 뭐 대전 같은 데 대전 충남 녹색연합 이런 데 같은 데도 활동가가 없어서 뭐 아니면 무슨 중견 언론사에 기자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아주
한 10년 정도씩 정말 정열을 바쳐서 하고 다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전통이 예, 그런 전통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처음 물어보셨던 대로 다른 근데 반면에 태안이나 보령이나 저 서천 같은 데는 없어요. 이런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돈을 주고 하려고 하는데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도 다 없어지고 저기 다른 뭐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딴 데도 그렇긴 한데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하청 밑에 또 있고 이런 어떤 그 유계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까 여기 일하시는 분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구조가 여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게 아주 심하게 그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김용균 씨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 이제 태안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감시를 하고 하는 그런 그게 좀 있는 편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있어서 뭐 김용균 씨 같은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그런 건 아닌 건데 하여튼 이 당진발전본부에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정말 정문 앞에 사무실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창문을 통해서도 계속 감시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한 조 오후에 한 조로 해서 계속 순찰을 돌리고 측정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은 좀 귀찮기도 하지만 건강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사고가 다른 발전소보다 확실히 덜 나는 것들이 장점인 거고요. 안전사고 기록은 투명하게 그렇죠. 보고가 되나요? 예. 그래서 뭐 떨어져 뭐 어떻게 된 그런 사건이 별로 전혀 거의 물론 이것 그래서 제가 저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연동이 돼서 건강한 긴장감 같은 것들이 다른 때보다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하청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긴장감을 얼마나 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또 저희가 요구하는 게 여기 발전소 안에도 이제 안전부서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가 정례적으로 미팅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러지 이게 하청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안전사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 주민들 사이에 이제 먼지 뭐 이렇게 심해지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여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폐증 이런 거 호소는 안 하시나요? 오히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요 좀 하청이신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대부분 일하시고 요즘에 당진발전본부 정직원 한 1,200명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밀폐된 곳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다 작동을 하고 이분들은 우리보다도 심폐증이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끼지도 못해요. 다 안전한 공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보는 대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2,000명 중에서 1,200명이 본 직원이고 이제 800명 정도가 이제인데 이분들도 800명 정도도 전부 다 이분들은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을 맡긴 이런 분들이 큰 문제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진폐증에 관계된 검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그 낙탄 그거를 집어넣고 하는 일들은 계속 있나요? 운전하는 경우? 컨베이어 벨트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예전에 다 그걸 전기기관차 퍼넣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없어졌는데요. 그 김용균 씨가 들어가시는데도 이게 이제 몇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를 컨베이어 벨트 올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 옷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려 들어갔던 사건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장비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희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여기 발전소 지휘부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시로 그냥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때는 귀찮으니까 대충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라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청에서도 산업부에서도 다른 거 하나도 지 말고 여기만 전담 마크에 일종의 전담 근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세 사람 일하고 다 하는데도 3억 가지고 하니까 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거죠. 돈 조금씩 주고. 아 그래요. 하여튼 뭐 드릴 말씀도 많고 뭐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텐데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는 이 화석 에너지만큼 우리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고 큰 도움을 준 또 이 석탄만큼 또 석탄뿐만 아니죠. 석탄이나 석유나 뭐 가스나 정말로 참 소중한 이런 그 자산인데 어떻게 한 200년 정도 행복하게 우리가 잘 살아오고 또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이런 한전 같은 회사가 기여한 것도 크긴 큰데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거는 대책 없이 나오는 저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은 잘 잡아내더라고요. 왜냐면 공학기술이 워낙 좋아지니까 2만 톤까지 배출되던 거를 지금 한 5천 톤으로 줄이거든요. 4분의 1로 줄이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돈만 있으면 계속 한 단씩 더 되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온실가스는 현재까지 방책이 없습니다. 온실가스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쓸만한 설비인데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학적으로 접근은 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많이 공학적으로 좀 생각도 할 수 있고 연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면 탄소 포집 기술 한번 실험하셔가지고 본인한테도 우리 국가한테도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안 된다라고 진짜로 이제 결론이 내렸을 때는 과감하게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근검하고 절약하고 그다음에 좀 힘들고 한계가 있지만 순수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같은 거로 한번 잘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도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